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 사는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간호사입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데 토요일인 오늘 복권을 파는 곳 앞에 긴 줄이 서 있네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어디 산골에 살며 자급자족하지 않는 이상 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하지만 사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10년도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남동생은 하루 넘게 비행기로 날아가야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 꿈에서 동생을 봤어요. 교복을 입은 남동생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데 꼭 그 일이 있기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자면서 흐느꼈고 그날 이후 사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 그때의 일이 많이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은 게 있나 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동생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딱 2번 왔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며칠 사이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3년 전에 한 번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몰라보게 컸더군요. 먼 타국에서 가정을 이뤄 살고 있는 남동생은 그곳을 제2의 고향이라 여기고 살며 앞으로도 귀국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뿐인 혈육, 어릴 때처럼 한 집에서는 살지 못해도 이렇게 멀리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동생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동생과 저는 우애가 좋은 남매였어요. 어릴 적 좋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이 일하느라 바쁘실 때 제가 먹이고 입혀 키우다시피 했죠. 반지하 단칸방 좁은 부엌에서 낡은 가스레인지를 켜 밥을 하곤 했습니다. 불이 날까 데일까 겁도 났지만 배가 고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면이며 떡국이며 어린 손으로 잘도 해냈죠. 뜨거운 김이 나는 끼니를 앞에 두고 제 남동생 경섭이는 먹성 좋게 잘도 먹었습니다. 천천히 시켜 먹어. 뭐가 그렇게 급해? 누나가 해준 건 다 맛있단 말이야. 어떻게 천천히 먹어? 맹물에 소금, 간장을 넣고 떡국을 끓여 계란 하나 풀어주면 그렇게 좋아하던 동생은 인물이 눈에 띄게 환했습니다.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좋았지만 천성이 신중하고 착해서 동네에 나쁜 소문 하나 돌지 않았어요. 저는 동생보다 인물은 못해도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고요. 우리 남매는 최소한의 돈으로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며 간신히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부모님은 교복해 주시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오래 하시던 고물상은 사기를 당해 모두 날리고 트럭을 몰아 생계를 이어가려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생활비를 대느라 어머니는 노점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 시장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로변에 늘어놓고 파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었죠. 게다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어요. 또 주말에도 할 수 있는 일을 구해 돈을 벌었죠. 부모님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고등학교를 나오자마자 군입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입대 날에도 가보지 못하고 음식 싸들고 면회 한번 제대로 못 간 게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동생은 늘 식구들 걱정을 하며 얼마 안 되는 군인 월급도 모아서 내놓더군요. 시간이 흘러 동생은 제대를 했고 밤낮으로 돈을 번다며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몸 상할까 걱정이 된 제가 하루는 남동생을 잡고 물어봤습니다. 경섭아, 너 잠은 자는 거야? 왜 이렇게 독하게 일을 해? 누나 혼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주말 일 그만두고 좀 쉬어. 됐어. 누나가 알아서 해. 너 대학은 안 갈 거야? 대학? 우리 집 형편에? 너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다는 공부 있었잖아. 그게 뭐였는데? 너라도 대학 나와야지. 등록금 주려고 모아둔 돈도 있어. 이제 동생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사실 누나, 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저는 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 정말이었어? 배우 되고 싶다는 게? 진지해. 군대 가서 마음 굳혔어. 영화든 드라마든 단역부터 시작하려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 키 크고 잘생긴 동생은 군대를 다녀오더니 어깨도 떡 벌어지고 턱선이 굵어지면서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외모만 믿고 무턱대고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더군요. 고등학교 때 이미 오디션을 봤던 경험도 있고 연기 수업도 한두 번 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니 저는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도 누나는 네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무명생활이 길어지면 어떡하니? 걱정은 되지만 누나, 나 이 길이 너무 가고 싶어. 지금 밤잠 줄여가며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야. 오디션 보러 다니게 되면 일 못하니까 미리 벌어두려고. 꼭 배우로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게. 지켜봐줘 누나.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하는 동생에게 차마 매정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론 동생이 보란 듯이 성공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동생은 짧은 시간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저에게 큰 돈을 주더군요. 그 후에는 밤에 하는 일만 남겨놓고 낮에는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쯤 새벽에 들어오는 동생에게서 가끔 짙은 향수 냄새가 풍길 때가 있었어요. 자다 깬 제가 몇 번 얼굴을 찌푸렸어요. 야, 향수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해? 대리기사 뛰었는데 고객이 여자분이었어. 향수 냄새, 술 냄새에 내 머리도 다 지끈거리더라. 얼른 씻을게. 누나도 들어가서 자. 그래, 옷도 다 벗어놔. 빨아야겠다. 그러나 동생은 옷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더군요. 얼핏 보니 고급 소재로 만든 못 보던 옷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나 걱정이 되긴 했지만 착한 동생이기에 큰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20대 중반을 훌쩍 넘기고 있었고 뜻하지 않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지역 유지로 소문난 집의 외며느리 자리였어요. 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에 그 집 친척분이 다니는데 딸이 있지 않냐고 말을 걸더랍니다. 자만 따님이 있다면서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중매 좀 살까 하는데 저기 사거리에 은행 있는 건물이 있죠? 8층짜리 그 집안에서 외며느리감을 찾아요. 집안 학력 상관없고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점잖으신 양반들이라 조건 안 보고 착한 며느리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듣자하니 따님이 아주 효녀라고 하던데요. 우리 딸이 마음씨 하나는 누구한테 안 빠지죠. 어려서부터 지 동생 돌봤지. 아픈 부모 봉양하지. 하늘이 내린 선녀예요. 누구한테 시집을 가도 정말 잘 살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선보는 날짜가 정해졌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었어요. 갑자기 무슨 선을 보라 그래. 그럼 부잣집에서 집안 조건 안 본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집 어른들 인품이 그렇게 좋댄다. 한번 나가봐. 믿져야 본전이지 뭘 그래? 어쩔 수 없이 전 선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상대 남자분 대신 그 어머니와 중매를 선 친척분이 나와 있더군요. 아들이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내가 대신 나왔어요. 너무 궁금해서 나왔으니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남자분의 어머니는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아주 젊어 보였어요. 중년 탤런트를 닮은 얼굴에 화려한 옷차림, 우아한 태도가 범상치 않더군요. 체면 칠해는 이쯤하고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왔어요.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인생을 바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조금 많이 아파요. 앞으로 나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프다뇨? 몸만 컸지 지능이나 정서는 어린아이랄까? 죽을 때까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 구실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왜 선을 보라고 하신 건지. 제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자 중매를 선 친척분이 입을 열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픈 아들이 결혼해 잘 사는 그림이 필요해요. 이분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애도 잘못 낳았다고 구박이 대단하셨거든. 바깥 어른도 집에 마음을 못 붙이시고 아픈 아들이 그래도 가정 꾸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이분 죽기 전 소원이에요. 그리고 잘 들어요 아가씨. 저는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부모님 편하게 사실 새 아파트 한 채 얻어주시고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 내주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네? 가게는 차려놓기만 하면 되는 걸로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업종이고 달마다 부모님 병원비도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고. 뜻밖의 제안에 제 표정이 굳어지자 남자분 어머니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나오더군요. 우리 아들이 조금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아가씨가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식구로 들어와 준다면 그런 것 좀 얼마든지 해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에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심호흡을 해야 했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심장이 쿵쾅거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곰팡이 핀 반지하 투룸, 계단을 못 올라가 휠체어로 산책 한번 못하는 아버지, 돈 걱정에 매일 먹을 약들을 2, 3일에 한 번씩 아껴 먹는 어머니, 그리고 배우가 되고 싶다는 남동생. 생각하니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아드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아들 보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안 그래요, 아가씨? 소문나는 게 난 너무 싫어요. 그쪽에선 절대 손해볼 짓은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꽤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할게요. 하겠습니다. 대신 그 조건들 바로 실행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안심하고 댁에 며느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 한번 시원하네. 순하고 참하게만 봤는데 대창 구석이 있어. 두 분은 마주보며 웃더군요. 제가 승낙을 하자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부모님은 집 뒤편으로 산과 멋진 산책로가 있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고 근처 상가에 제 명의로 무인가게도 차려졌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 외에 달마다 몇백씩 제 통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결혼하겠다는 저를 굳이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나쁜 이야기는 숨기고 좋은 것만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남동생은 결사반대하더군요. 제가 집을 떠나던 날 동생은 제 짐가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동생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맨몸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차를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3층 대저택. 그곳에서 남편이 될 사람을 처음 보았어요. 구부정한 등, 덥수룩한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벌어진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어요. 유열아, 각시 될 사람이 왔는데 이러면 쓰나. 잘 봐봐. 마음에 들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그 사람의 대답은 꼭 어린 강아지가 내는 소리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틀어놓은 TV 만화만 뚫어지게 보는 뒷모습이 왠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사진도 찍고 저의 새로운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아픈 남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변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제 뺨을 때리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바깥에 몇 명의 애인을 두고 집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들르더군요. 밖에서만 인품 좋고 금술 좋은 부부일 뿐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이 권력이고 힘인 사람이었어요. 아픈 자식 조강지처에겐 관심도 없었죠. 저를 결혼시키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달한 것은 다 남편과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함이었어요. 제 친정에 들어가는 돈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투자인 셈이었죠. 갑인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더 큰 재산이 들어오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누구보다 자애로운 어머니, 마음 넓은 아내 역할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른 애인의 집으로 떠나면 쌓인 화를 저에게 쏟아내더군요. 군말 없이 받아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는 저만 찾더군요. 아이 같은 남편도 어느새 제게 정이 들었는지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혼자 머리 감으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사람 하루 종일 저만 쫓아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달래주고 와. 기다릴 테니까. 매사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하긴 잘하며 보고 배운 게 없는데 뭘 알겠니. 우리 집 재산 보고 들어왔으니 돈값은 해야지. 빨리 내려와.
저 없이는 못 잔다고 울고불고하는 아픈 자식은 안중에도 없이 시어머니는 오로지 외모 가꾸는 데만 광적일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피부과에 다니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발랐죠. 그 모든 수발을 저를 통해 받으려고 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저를 덮쳐왔어요. 입술에 물집이 늘 잡혀있고 허리, 무릎,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빈혈기도 있어서 툭하면 일어서다 벽을 잡고 멈춰서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생일에 두 번째 애인과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알려지고 시어머니의 화가 폭발했어요. 그 불똥은 저에게 튀었습니다. 한밤중 욕실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저도 더는 참지 못하겠더군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잠옷에 가운 하나, 거실화를 신은 그대로 거리를 헤맸어요. 새벽이라 텅 빈 대로변을 미친 여자처럼 걷는데 차가 한 대 서더군요. 경혜 누나, 무슨 일이에요? 남동생 어릴 적 친구더군요. 대꾸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차가 따라오더군요. 결국 저는 그 친구의 차에 타게 되었고 곧 남동생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산발한 머리에 부어오른 뺨, 입가에 피가 터진 제 몰골을 보고 남동생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이랬어? 저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것은 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난이 죄였을까요? 아픈 부모와 힘들어하는 동생을 구할 수 있다는 오만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대답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나도 들은 게 있어, 누나. 모자란 자식 억지로 장가 보내려고 그 여자가 수작질 부린 거지?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은 제 시모의 만행을 다 알고 있더군요. 다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 미안하다. 이런 꼴 보여서. 누나가 뭐가 바보 같아. 그만 좀 해. 쓸데없이 착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당하는 거 아니야. 누나 시어머니라는 여자 유명해. 술집 와서 돈 뿌리고 며느리 어떻게 괴롭히는지 안주거리처럼 씹는 여자라고. 그게 어떻게 뇌 귀에까지 들어와. 남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왜 착한 누나 욕을 그 여자한테서 들어야 하냐고. 동생은 맨 주먹으로 시멘트 벽을 내리치며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저는 동생의 피 흐르는 손을 감쌌습니다. 경서봐, 이러지 마.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릴게. 다시는 너 걱정시키지 않을게. 제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나와. 내가 누나랑 엄마 아빠 먹여 살릴게. 나 할 수 있어. 그때 저는 해선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네 앞가림도 못하는 게 무슨 책임을 진다고 그래? 배우로 뜨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너한테 다 맡겼다간 부모님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100번 나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뭐라고? 너 제대하고부터 이상한 술집 다니는 거 누나가 모를 것 같니? 다 알고 있었어. 지독한 향수 냄새, 술 냄새, 가끔 집 앞에 찾아오는 나이 많은 여자들 다 거기서 만난 거잖아. 너 그 돈으로 옷 사입고 연기학원 다니면서 오디션 보러 다녔지? 그렇게 사는 거 누나 못 견디겠어서 차라리 내가 고생하고 말자 했던 거야. 이미 난 망가졌어. 그러니까 너라도 햇빛 속에 살아. 누나 마음 모르겠어? 동생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맹수같이 희번득거리던 눈동자가 떨렸어요. 아주 깊게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로 돈 버는 것,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까발렸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듣고 있던 친구가 저희를 말렸고 동생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동생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누나, 전 경섭이 이해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 잘한다고 배우러 다니는 데마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제가 봐도 금방 뜰 것 같았는데 꼭 최종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운이 없어요. 애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30살까지만 도전해보고 그만둔대요. 좀 기다려주세요. 너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하는 일 그거라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그래. 워낙 돈이 되니까 놓을 수가 없나 봐요. 어쩌겠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깨달아야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면 펄펄 뛰며 난리를 필 줄 알았던 시모는 술을 진탕 먹고 자고 있더군요. 하루는 도우미 분들이 저를 숙소에 은밀하게 불렀어요. 작은 사모님 당하는 거 보면 우리가 다 마음이 아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한두 시간 눈 붙여요. 도련님이 찾으시면 우리가 달랠게요. 치료 선생님도 와 계시니까 작은 사모님은 눈 감고 귀 막고 주무세요. 가끔 그렇게 해요. 요령도 좀 피우고.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 사이에도 남편은 저를 찾는다고 온 집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힘든 시집살이를 간신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새아가, 너 옷이 그게 뭐니? 오후에 백화점 돌면서 쇼핑 좀 하고 와라. 여기 카드 줄 테니까 마음껏 써. 백화점에 연락해 둘 테니까 직원 데리고 다니면서 싸구려 매장 돌지 말고 품위 있는 것들도 좀 사고 그래라. 네? 시모의 속옷을 손빨래하던 저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그렇게 놀라니? 어서 갔다 와. 나가서 저녁까지 먹고 오렴. 간만에 친정에도 좀 들르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황해 서 있는 제게 도우미 분들이 와서 등을 떠밀더군요. 시어머니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외출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백화점에 갔다가 친정에 들렸어요. 가게는 잘 돼요? 아유, 달마다 큰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아버지도 매일 산책하시니 좋아하시고 우리 착한 경애가 복을 받아서 부모가 호강하는구나. 근데 경섭이는 집에 자주 와? 그게... 부모님의 표정이 안 좋더군요. 혹시 지금도 밤에 일해? 아니, 그건 안 해. 꼬박꼬박 밤에는 집에 들어와.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애가 영 이상하다 경애야. 말도 없고 얼굴도 어둡고 밖에서 뭐라고 다니는지 통 모르겠어. 네가 만나서 얘기 좀 잘해볼래? 그럴게요. 그러나 동생과는 쉽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런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온 토요일 저녁 저를 불러놓고 또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 휴대폰 화면에 빨간 하트 표시가 깜빡였습니다. 통화를 하는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왜 나 바람 맞히니? 내가 사준 차 몰고 다니면서 어린애들한테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야? 휴대폰 밖으로 들리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중저음의 아주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더군요. 뭐라고 했는지 시어머니의 환한 표정이 풀리고 웃음꽃이 피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도우미분들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새 애인을 사귄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식사도 거르고 나가셨어요. 붉은색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었습니다. 몇 분 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러 나갈 채비를 했어요. 저녁 먹은 뒤 꼭 단 걸 먹는 게 남편의 습관이었는데 그날따라 케이크가 떨어져 부랴부랴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대문 쪽으로 갈 때 시어머니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거대한 대문의 철창 사이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여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쩐지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러나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케이크를 주지 않으면 분명 밤새도록 저를 괴롭힐 게 뻔했으니까요. 대문 근처로 간 저는 일부러 헛기침 소리를 냈어요. 제발 두 사람이 차에 타기만을 바라며 대문 밖을 슬쩍 내다보는데 듣기 싫은 민망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가더군요. 머지않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키가 훤칠한 제 동생이 시어머니를 안고 있었던 거였어요. 눈을 감았다 떠도 고개를 흔들고 다시 봐도 남동생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경섭이, 제 동생도 시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곧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차에 오르더군요. 차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제차였어요. 경섭이의 옷차림은 꼭 잘나가는 연예인 같았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왔고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잠에 취한 시어머니 방에 쳐들어갔습니다. 친정에 일이 생겼나 봐요, 어머니. 남동생이 보자고 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남동생? 눈을 뜨지도 못한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더군요. 가봐. 갔다 와서 꼭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왜 그래야 하죠? 저의 당돌한 질문에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희 친정집 냄새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죠? 너 왜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동생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부터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경섭이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두 분 산책이라도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죠. 동생은 자고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동생의 얼굴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동생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너 미쳤어? 완전히 도른 거야? 만날 사람이 따로 있지. 시어머니랑 사겨? 너 사람 아니야.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그런 짓 절대 못해. 이런 거 받아 걸치면서 즐거웠니? 행복했어? 저는 동생의 옷들을 다 내던지고 가위로 찢어버렸어요. 남동생이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웃어? 이 멍청한 자식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누굴 만나? 아니, 원래 조금 미쳐 있었니? 오디션 보는 족족 다 떨어진다고 배우 일 안 풀린다고 세상 똑바로 살기 힘들었어? 누나도 세상 똑바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뭐? 내가 좋아서 그 여자 만난다고 생각해? 누나 복수해주는 거야. 모르겠어? 그만 좀 해. 손 다치겠어. 미친 듯이 옷을 찢는 저를 동생이 말리더군요.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누나 복수 같은 거 필요 없어. 네가 잘 살아주면 그거면 되는데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여.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동생은 대답했어요. 미안해 누나. 그냥 지금은 날 내버려둬. 이미 시작된 일이야. 멈출 수 없어. 그만해. 지금이라도 경서봐. 누나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애초에 돈에 팔려가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누나가 잘못했어.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어. 반성할게. 평생 죗값 갚는 심정으로 살 테니까 너까지 이러지 마. 제발. 누나,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누나 시어머니 나랑 결혼할 작정이야. 남편이랑 이혼할 거래. 뭐? 이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는 돈 때문에 결코 이혼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집에 가서 말해봐. 누나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그럼 허락할걸? 그래야 나랑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 이미 아들 보낼 요양병원까지 다 알아봤다던데? 경서봐, 너 진짜? 나 이대로 안 물러서 한미천 단단히 잡고 버릴 거야 그 여자. 처음 보는 동생의 눈빛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수심, 돈에 대한 욕망에 동생의 눈은 흐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저의 말에 길길이 날뛰기는커녕 단번에 알겠다고 하더군요. 정 그러고 싶다면 나도 이제는 말릴 수가 없구나. 할 만큼 했다. 너 좋을 대로 해. 제가 이 집을 나가면 남편은 누가 돌보게 되나요? 네가 나가면 저 애가 집에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니? 지방에 요양원 하나 알아놨다. 걱정할 거 없어. 평소처럼 만화 영화를 보며 웃고 있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어쩐지 짠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더 지체할 수 없었어요. 남편 몰래 간단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사는 집, 가게 다 반납하고 동생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을 나가기 전 저는 다시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사실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제 동생 그만 만나세요. 창창하게 젊은 애 앞길 막지 마시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사납게 변하더군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걔 어머니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무시하고 저 구박하는 거 그 애 다 보고 들었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미워하는지 아세요? 그런 애가 왜 어머니를 만나겠어요? 다 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안 하니? 너 미쳤어? 어머니 좋다고 사랑한다고 연기하는 경섭이보다 덜 미쳤을걸요? 더 흉한 꼴 보시기 전에 물러나세요. 그 관계 그만두시라고요. 순간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힘껏 제 뺨을 때리더군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어요. 있는 동안 정말 괴로웠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 한동안 호텔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싫고 돈도 싫고 세상이 지긋지긋하더군요. 그러나 남동생이 걱정되어 오래 있을 수는 없었어요. 보름 뒤 저는 친정집에 찾아갔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혜야, 이게 무슨 일이니? 경섭이가 결혼한다더라. 근데 신부감은 보여줄 수가 없대. 서운함이 역력한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물었어요. 결혼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야. 아무 걱정 말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잖니. 근데 영 마음이 불안하다. 어떡하면 좋니? 저는 당장 집을 나가 시댁에 있던 도우미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동생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더군요. 이제는 아예 경섭이가 그 집에 대놓고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아이가 제 동생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시는지 묻자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미 지방의 요양병원에 가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늦바람에 눈이 뒤집혀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제 동생과 시어머니가 벌이는 일들을 자세히 써서 이메일을 써보내고 만나서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집안의 고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께서 이 일의 진상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염두에 둔 작업 같았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정신 차리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빠르게 움직였어요. 변호사에게 아는 것을 모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이 말을 꼭 전해달라 부탁드렸어요. 철없는 남동생이 저지른 죄값은 다 제가 받겠다고요. 그리고 20대 남동생과 50대 시어머니의 결혼식 전날 아버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변호사와 함께 본가에 쳐들어가셨습니다. 남동생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나쁘끄러운 장면을 들켰고 그대로 제 동생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후에 들은 이야기로 시어머니는 이혼의 유책 배우자로 거액의 위자료를 시아버지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남동생에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가게도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꽤 큰 돈을 주시더군요. 집에서 고생한 것 다 알고 계시다며 받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돈으로 늦게 간호대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누구의 도움도 없이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공부에 전념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동생은 스스로 망가져갔어요. 배우자의 꿈도 포기한 채 낡은 고시원에 처박혀 술로 지내던 동생은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연락이 없던 동생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한국인이 없는 오지로 가서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원주민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며 사진을 보내오더군요. 늘 동생 걱정이 컸던 저와 부모님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은 순수하고 밝아 보였어요. 너무 먼 곳이라 쉽게 오갈 수 없었지만 저는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격려와 응원을 담아 편지와 한국 음식 등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 저는 간호사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고 한때 인연을 맺었던 그분들의 소식도 가끔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었던 사람은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고 시어머니였던 분은 저와 1시간의 거리의 도시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은 과거의 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몽처럼 한 번씩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털어놓으니 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담담히 과거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일군 터전에서 가족들의 마음 편히 살았으면 하는 게 제 작지만 큰 소원입니다. 동생 가족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제 일 하면서 기다려야겠죠.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절대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요. 제 살아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 또 앞으로 펼쳐질 날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